통장 잔고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7만 원. 세 자리 수도 안 되는 이 숫자가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에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통장에는 5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25에 시집 와서 40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 이제 택시비 10번 정도 탈 수 있는 액수가 되어버렸네요. 저는 올해 72살 박명순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25에 서울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 김동철 씨는 75이고 지금 서초구에 있는 실버힐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제가 잘못 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하지만 오늘 아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머님, 이번 달 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되었는데요. 간호사분의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마지막 통보처럼 들렸어요. 이제 정말 더 이상 낼 돈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아니면 적어도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제가 어떻게 5억이 넘는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3년 만에 사라졌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모으는 인생이었어요. 25에 시집 와서부터 시작된 절약 생활이 70이 넘어서야 끝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신혼 때부터 남편이랑 약속했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는 보내자.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 그게 저희 부부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목표였어요.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격리 일을 했고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재봉 일을 했어요. 낮에는 아이들 돌보고 밤에는 미싱을 돌리며 옷을 만들어 팔았죠. 한 벌에 5천 원씩 받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아파트 상가에서 문구점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서 가져가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엄마, 우리도 가끔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돈 모아서 너희들 좋은 대학 보내줄게라고 달랬죠. 절약은 저에게 생활 습관이었어요. 겨울에 보일러는 절대 18도 이상 올리지 않았고 여름에 에어컨은 한 달에 전기세가 10만 원 넘지 않을 정도로만 켰어요. 옷은 백화점 세일 때만 사고 외식은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 때만 했습니다. 장을 볼 때는 항상 할인된 것부터 찾았어요. 저녁 8시 넘어서 마트에 가면 반값에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빵도, 도시락도, 과일도요. 조금 상했거나 모양이 좀 이상해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집에서 먹을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이들 옷은 동네 언니들한테 물려받거나 재래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걸 샀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이 엄마, 친구들은 다 브랜드 옷 입는 데라고 할 때마다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옷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고 타일렀죠. 핸드폰도 가장 싼 요금제만 썼어요. 인터넷도 집에서는 안 되고 문자도 아껴 보냈죠. 친구들이 카톡으로 사진 보내달라고 해도 미안, 우리 집은 와이파이 안 되라고 했어요. 실제로 안 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으니까요. 매달 남편 월급 받으면 정해진 대로 배분했어요. 생활비 1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50만 원, 적금 150만 원. 한 푼도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했죠. 적금도 여러 개를 들었어요. 아이들 교육비용 적금, 노후 대비 적금, 비상금 적금. 은행에서 금리 좋은 상품 나오면 바로 갈아탔고 적금 만기되면 더 좋은 조건 찾아서 또 넣었어요. 남편도 저만큼은 아니어도 절약하는 편이었어요. 점심은 항상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 회식도 꼭 필요한 것만 참석했죠. 담배도 끊었고 술도 집에서 소주 한 병 정도만 가끔 마셨어요. 이렇게 살기를 20년. 큰애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둘째도 대학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억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아이들 뒷바라지 끝냈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절약 습관은 계속됐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더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정년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 그 돈은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저축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는 제가 문구점에서 버는 돈으로 충분했고 남편 연금은 고스란히 적금으로 들어갔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조금 했어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작은 평수로 이사하고 차액으로 상가 하나 샀거든요.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와 남편 연금, 그리고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이 돈을 계속 모으면서 살았어요. 여전히 절약하면서요. 가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돈도 충분히 모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아껴가며 사냐.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당신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둬야지.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처음 이상해진 건 3년 전 겨울이었어요. 평소에 꼼꼼하던 사람이 갑자기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저도 가끔 뭘 어디 뒀는지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이 닦는 걸 깜빡하거나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어버리거나 같은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거나.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이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집을 못 찾겠다고 경찰서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경찰관이 남편을 집까지 데려다 주며 하신 말씀이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였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검사 받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제가 돌봤어요. 치매 관련 책도 사서 읽어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돌볼 수 있을지 공부했죠. 약도 제때 먹이고 산책도 같이 하고 기억력 훈련도 시켜보고.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남편도 아직 저를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집에서 나가려고 하거나 화장실을 못 가려내거나 제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 때였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인데 하룻밤 사이에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큰 아이는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작은 아이는 신혼이라 바빠서 자주 올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한 번씩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평일에는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러다 남편이 집에서 쓰러진 날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제가 그걸 한참 후에 발견했거든요.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혼자 두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남편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제가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치매 환자를 24시간 돌본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날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제가 깜빡 잠들어서 늦게 발견한 거였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좋은 곳은 대기가 길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별로거나 너무 멀거나. 그래도 남편을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여러 군데를 알아본 끝에 서초구에 있는 실버힐 요양원을 선택했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고 시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간병인대 환자 비율이 좋았거든요. 치매 전문 요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 달 요양비가 35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기저귀나 개인용품비까지 포함하면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5천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 5억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년도 안 되어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때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서 갈수록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얘기해 봤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 정신이 좀 맑을 때였거든요. 여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판단해.
나는 이제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겠어. 다만 당신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고 제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실버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어요. 첫날 짐을 정리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설령 요양원이라지만 너무 서럽더라고요. 요양원비는 매달 초에 미리 내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낼만 했어요. 저희가 모아둔 돈도 있고 남편 연금도 나오고 제가 문구점에서 버는 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졌어요. 남편 상태가 나빠질수록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기저귀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약값도 늘어나고 특별 간병비도 들고. 처음에는 한 달에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거기에 제가 요양원에 갈 때마다 드는 교통비, 가끔 사가는 과일이나 간식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었죠. 1년이 지나니까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 있더라고요. 5억이 넘던 돈이 3억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남편 상태가 계속 나빠진다는 거였어요.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시지만 치매는 진행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점점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고 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2년째가 되니까 남편이 거의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면회를 가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간병사분이 밥 먹여주는 걸 받아 먹기만 했죠. 가끔 제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저를 부르는 건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주 2번씩은 면회를 갔어요. 비록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봐도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간병사 분들한테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했죠. 2년째 되던 해 겨울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폐렴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행히 폐렴은 나았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침대에만 누워있고 식사도 유동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 입원비가 8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다행히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실제로는 300만 원 정도 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도 간병비가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 누워서 지내야 하니까 특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요양비가 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도 안 되어 돈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상황을 얘기해 봤어요. 아빠 요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제 우리가 모아둔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고요. 큰아이가 엄마, 그럼 아빠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나? 라고 묻더라고요. 더 싼 곳으로 말이야.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 환경에 적응한 남편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게다가 더 싼 곳은 대부분 시설이나 서비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작은 아이는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쁜 나이였어요. 큰 아이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작은 아이는 신혼인데다 아직 회사에서 자리도 불안정했거든요.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에 600만 원씩 계속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팔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상가를 파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사분이 요즘 상가 거래가 많이 줄었다며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빨리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원래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 낮춘 가격에 팔았어요. 1억 5천만 원에 팔았는데 중개 수수료나 세금 빼고 나니까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1년 반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이 욕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등이나 엉덩이 부분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걸 치료하는데도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욕창 전문 간병사를 따로 고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요양비가 700만 원으로 또 올랐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기 두드려가며 계산해 봤는데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요양원에서 좋은 소식 같지 않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남편이 이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해서 비위관을 삽입해야 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위관 삽입 수술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간병비였어요. 이제 거의 중환자 수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한 달에 800만 원은 나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800만 원이면 1년에 거의 1억인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1년 반도 못 버틸 계산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 몰랐거든요. 아껴 쓰고 또 아껴 써서 모은 5억이 3년도 안 되어 바닥날 상황이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불러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빠 상태가 더 나빠져서 이제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간다.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1년 반 정도밖에 못 버틴다. 아이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큰아이가 엄마, 그럼 아빠를 집으로 모셔와야 하나? 라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이제 남편은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비위관으로 식사해야 하고 욕창 관리도 해야 하고 흡인성 폐렴 위험도 있어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했어요. 작은 아이가 그럼 우리가 매달 나눠서 도와드리자고 했지만 한 달에 800만 원을 아이들이 계속 부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됐어요. 아이들도 각자 살아야 할 인생이 있는데 부모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결국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남편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했죠. 한 달 동안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좀 더 저렴한 곳들은 대부분 시설이 많이 떨어졌어요. 간병사 대 환자 비율도 높아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남편처럼 중증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도 한 달에 500만 원은 들었어요. 3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부담이었죠. 고민 끝에 남편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곳이었는데 시설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중증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을 옮기는 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년 가까이 지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남편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록 남편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환경이 바뀐다는 건 분명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새 요양원은 예전보다 좀 더 멀어서 면회 가기도 불편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했거든요. 편도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간병사분들이 친절하셨고 남편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대로 인식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특별히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거든요. 한 달 요양비가 500만 원으로 줄어서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도 1년에 6천만 원이니까 여전히 큰 부담이었지만 적어도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어요. 새 요양원에서 남편이 자주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요로 감염이었어요. 오래 누워 있으면서 생기는 합병증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추가 비용이었어요. 한 달에 2~3번씩 병원에 가야 했고 그때마다 검사비며 치료비가 나갔어요.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한 달이면 5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었죠.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 했어요. 남편 상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 여름 남편이 또 큰 병에 걸렸어요. 이번에는 폐혈증이었어요. 요로 감염이 심해져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일주일 입원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더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환자실 일주일 입원비가 거의 1,000만 원 나왔어요. 보험 적용 받아도 4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그 돈으로 한 달 요양비를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요양원으로 돌아간 후에도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어요. 욕창도 더 생기기 쉬워졌고 감염 위험도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했어요. 요양원에서 이제 간병 등급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요양비가 60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비용을 줄이려고 요양원까지 옮겼는데 결국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매일 계산기 두드려가며 계산해 봤는데 어떻게 해도 1년을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죠. 큰아이가 엄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 하지만 매달 600만 원을 계속 도와드리기는 어려워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작은 아이도 저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어요. 여전히 300만 원은 제가 감당해야 했죠. 그러면 1년에 3,600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는 2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큰 아이는 애들 학원비며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고 작은 아이는 아직 신혼이라 집 마련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우선은 아이들 도움을 받으면서 버텨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올해 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이번에는 2주일 동안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지내실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남편과의 소통이 완전히 끝났다는 슬픔도 있었어요. 중환자실 2주일 입원비는 거의 2천만 원 나왔어요. 보험 적용 받아도 8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그 순간 제 통장 잔고가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이 정말 바닥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큰아이가 엄마, 이제 아빠를 집으로 모셔와야 할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요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남편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는 게 불가능했어요. 의식도 없고 비위관으로 식사해야 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작은 아이가 그럼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는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집도 있고 남편 연금도 나오고 제가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에는 맞지 않았어요. 장기요양보험도 알아봤지만 남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어요. 실제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더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달 요양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되었는데 혹시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평생 돈 때문에 누구한테 빚지거나 민폐 끼친 적이 없었는데 70이 넘어서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진짜 더 이상 낼 돈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큰아이가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산까지 가서 살 수는 없었어요. 남편 면회도 가야 하고 제가 하던 일도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는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이라 원룸이었거든요. 이해할 만했어요.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 돈으로 전세로 작은 집을 구하고 나머지 돈으로 요양원비를 조금 더 내보자고 생각했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파트가 팔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요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이들이 급한 대로 돈을 모아서 도와줬어요. 큰 아이가 적금을 깨서 500만 원, 작은 아이가 대출 받아서 300만 원. 그렇게 한 달 요양비는 겨우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요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또 폐렴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내기 싫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돈 때문에 남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만약 돈이 충분했다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이번에도 고비를 넘겼어요. 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고 이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병원비도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1,500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 적용 받아도 6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아이들이 또 돈을 모아서 도와줬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드디어 아파트가 팔렸어요. 예상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2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전세 5천만 원짜리 작은 집을 구했어요. 보증금 빼고 나니까 2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 돈으로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투룸인데 방 하나는 겨우 침대 하나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50년 가까이 살던 집에서 이런 작은 집으로 이사하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요양비를 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버려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가구며 가전제품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특히 남편이 쓰던 책상이며 의자,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들을 정리할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다시 계산해 봤어요. 남편 요양비가 한 달에 600만 원, 제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년에 8,400만 원 정도 드니까 2억으로는 2년 반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양원 면회가 금지된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남편을 못 봤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간병사분 말씀으로는 남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누워만 있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빠졌고 욕창도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면회가 다시 가능해졌을 때 남편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색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더 약해 보였어요. 그래도 제가 손을 잡으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비록 의식은 없지만 어딘가에서는 제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나? 더 좋은 방법은 없었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편을 끝까지 잘 돌보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요양비가 또 올랐어요. 물가 인상 때문에 한 달에 650만 원이 됐거든요. 겨우 50만 원 차이지만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어요. 욕창이 심해져서 성형외과 치료도 받아야 하고 폐렴 예방 주사도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추가 비용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한 달에 700만 원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 반도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달 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되었는데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67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했더니 큰아이가 엄마,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대출금 갚느라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도 죄송해요 엄마, 저희도 애기 생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라고 했어요. 이해해요. 아이들도 각자 살아야 할 인생이 있는데 부모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죠. 사실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큰 아이는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아가며 도와줬고 작은 아이도 신혼인데 매달 돈을 보내줬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집으로 모셔올 수도 없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오늘 아침에 요양원 원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장님도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지만 요양원도 운영해야 하는 곳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머님, 저희도 최대한 배려해 드리고 싶지만 너무 오래 밀리면 저희도 어려워집니다.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막막했어요. 이번 달이면 2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2주일 안에 7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어요.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모은 5억이 3년 만에 바닥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양원비가 이렇게 비쌀 줄도 몰랐고 치매가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4년째인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남편이 빨리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지금 상태로 계속 사는 게 행복할까?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는 게 과연 살아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에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인데 끝까지 책임져야죠. 비록 돈이 없어도 뭔가 방법은 있을 거예요. 내일 복지관에 가서 상담 받아볼 생각이에요. 혹시 제가 모르는 지원 제도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구청에도 가보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문의해 볼 거예요.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집은 전세라서 담보 대출은 안 되겠지만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일단 버텨보자고 생각해요. 아니면 제가 일을 더 해야 할까요? 일은 둘인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라도 설거지라도 뭐든 해야죠. 요즘 야간 편의점 알바도 있다던데 제 나이에도 받아줄 곳이 있을까요? 몸은 힘들겠지만 남편 요양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아이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고생시켰거든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사실 이런 사연을 쓰는 것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떤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예요. 정부 지원이라든지 저렴한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무엇이든 좋으니까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양원비가 정말 엄청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희처럼 5억을 모아도 3년 만에 떨어질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도 있긴 하지만 실제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정말 많은 돈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아니면 미리미리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고요. 저는 그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치매 환자 요양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도 살기 힘들어요.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많이 들고 경기도 안 좋고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미리미리 장기요양보험을 들어두시거나 요양원 대신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홈케어 서비스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중증이 되면 결국 요양원을 가야 하지만 초기에는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볼 만해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집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환자도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미리 알아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치매 진단받고 나서야 급하게 알아봤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세요. 복지관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문의해보시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알아보세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아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저희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좋은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간절히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당장 2주일 안에 7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어요. 대출이든 일자리든 정부 지원이든 무엇이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어요.
평생 남한테 손 벌리고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요. 오늘도 남편 면회를 다녀왔어요.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제가 손을 잡으면 조금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말해줬어요. 남편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비록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일부터 발로 뛰어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복지관도 가고 구청도 가고 은행도 가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가볼 거예요. 혹시 시간제 일자리라도 있다면 지원해 볼 거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아볼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40이 넘는 세월을 절약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갈 거라고 믿어요. 남편도 편안해질 수 있을 거고 저도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저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설마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3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이 치매에 걸릴 줄도 몰랐고 요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돈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남편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어서 나름대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돈이 아예 없었다면 이렇게라도 돌봐줄 수 없었을 테니까요. 5억이라는 돈이 3년 만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비록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서로 힘내면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어요.